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미 분석과 형 검색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구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의미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이 의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보통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에 따라서 또 각각 또 다르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 이렇게 볼 겁니다. 타입 체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해주는 그 의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자동으로 형이 변환돼 가지고 처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주 강하게 타입 체킹을 한다든지, 실제로 문법은 맞는데 이제 연산에 대한 대상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코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업을 통해 가지고 변수가 이게 숨겨지는 것들, 그래서 비지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쉽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티저 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코업을 하나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다시 인티저 x를 이렇게 선언해주면, 우리가 이 해당되는 로컬 스코업 안에서는 지금 여기 위에 그 정의해 놓은 인티저 x 요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비접을 하죠. 가시라고 해야 되나요? 가시 저기죠. 비접을 하죠. 보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광역으로 정의되어 있는 변수 x에 대해서는 숨겨지는 효과가 이제 나타나죠.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실제로 우리가 보시면 구문 분석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습니다. 구문에서는 지금 보면은 로컬 변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스코업 지정을 했고,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죠.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에 변수를 또 선언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구문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스코업에 대한 오퍼레이션들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내용들이 이 의미 분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제 결국 우리는 심볼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볼 테이블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게 될 건데, 이론을 이야기하면은요, 사실 이 이론으로 이야기할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구현에 대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또 학기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고, 이 이웃단 있죠. 코드 생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 코드 생성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최대한 여러분들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인데요. 기말고사는 여러분들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시험 유형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후 범위부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유형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다른 의견들, 시험에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요일을 좀 이야기를 해야 기말고사 요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6월 11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6월 4일이 이렇게 있고 6월 11일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과제 부분들 이렇게 있죠. 과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지금 시멘틱 어널리시스까지 과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볼 테이블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고 심볼 테이블을 활용해서 이제 그 처리하는 거 심볼 테이블 처리해 가지고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여러분들 코드 제너레이션에 대한 거 코드 제너레이션이요. 자, 원래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걸로 보게 되면은 시멘틱 어널리시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코드 제너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코드 제너레이션은 이제 얘를 다루려면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도 다뤄야 돼요. 우리 레지스터를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결국 이 코드 제너레이션은 어셈블리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드 트래버스를 하면서 어셈블리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이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는 수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그냥 주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코드를 그냥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멘틱 어널리시스에 대한 부분들은 해봐야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과제를 줄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자체에 대해서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적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 시멘틱 어널리시스하고 타입 체킹 요 내용들을 다루면은 이론 부분들은 전부 다 나갑니다. 그리고 구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동영상 강의 올려가지고 또 실습 동영상을 진행을 할 거라서 시험 범위는 이제 코드에 대한 내용들은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음 주에 시험을 쳐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6월 11일에는 이제 동영상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예요. 6월 11일 날 여러분들 오늘 동영상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6월 4일 날 동영상을 보고 6월 11일 날 시험을 칠 거냐 아니면은 6월 4일 날 시험을 치고 6월 11일 날 동영상 강의로 출석 체크를 할 거냐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6월 11일 날 동영상 강의 이제 그 여러분들 시청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은 출석 체크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좀 더 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한다고 하면 다음 주에 시험을 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마지막 주에 보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6월 11일 날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그 카카오톡에 설문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가 너무 길게 돼버렸네요. 자, 의미 분석의 개요, 그 다음에 심볼 테이블, 그 다음에 뭐 속성 문법이라는 것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거고요. 타입 체킹에 대한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 자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출판사에서 제공해주는 강의 자료거든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내용 이렇게 보시면 딱 아시다시피 책에 있는 내용 거의 다 그냥 옮겨왔고요. 내용 설명할 게 사실 딱히 없습니다. 자, 의미 분석이 무엇인지 네, 의문 분석이 아니라 의미 분석일 텐데, 네. 그 다음에 심볼 테이블, 속성 문법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타입 체킹, 그 다음에 타입 캐스팅,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의미 분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 그 syntax tree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문법에 따라서 그 LL pass 그래서 left to right 방향에다가 left pass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그래서 이 LL 문법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syntax tree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볼 테이블을 우리가 또 관리를 합니다. 자, 이 심볼 테이블에 있어서는 우리가 식별자를 썼다 이렇게 하면은 식별자에
식별자가 메모리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심볼을 사용한다 해서 식별자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끔 하는 거지 실제로는 메모리 주소가 부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을 때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어질 때는 얘가 어느 위치에 내용이 변수가 할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컴파일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메모리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메모리 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첫 번째 변수는 처음 시작 위치, 내가 부여받은 공간의 처음 위치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할당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컴파일러에서는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볼 테이블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신텍스 트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휘 분석을 했죠. 그다음에 구문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미 분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어휘 분석에서는 토큰을 나눠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리 가능한 토큰인지를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어휘 분석이랑 구문 분석이랑 같이 합쳐지면서 이게 우리가 진짜로 처리할 수 있는 문법이 맞는지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 문법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의미에 부합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휘 분석, 구문 분석까지 이렇게 딱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의 다 끝난 거죠. 그럼 이제 구현에 대한 내용들, 의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인데, 자, 이 구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넌 터미널 심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넌 터미널 심볼들로 전부 다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어휘 분석과 구문 분석이 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키워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어,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심볼들이 이렇게 존재했었죠. 자, 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게 되면 아이덴티파이어, 자, 넘버는 일종의 value죠. 값이니까 뭐 저장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는 값, 어떤 메모리 공간이 할당됐다면 거기다 그냥 값을 써버리면 되겠죠. 키워드는 뭔가 동작에 대한 얘기고요. 오퍼레이터도 사실 동작에 대한 내용이고, 요 아이덴티파이어는 우리가 편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특정한 아이덴티파이어,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들어가면 요 아이덴티파이어인데요. 요 아이덴티파이어는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을 다루는데 하나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이제 스콥에 대한 것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콥에다가 스콥이라는 공간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이 공간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이 아이덴티파이어의 위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스 코드 내에서의 위치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에서 이게 스콥이 글로벌 스콥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자, 요 아이덴티파이어의 위치가 중요해집니다. 그게 이제 의미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라서 구문 분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공간은 사실 메모리 주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덴티파이어하고 이 메모리 주소 혹은 메모리 위치라고 해보죠. 요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볼 테이블인 거죠. 그래서 심볼, 어떤 특정한 아이덴티파이어가 주어졌을 때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기록해 준 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텍스 트리와 심볼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소스 프로그램이 코드가
그 언어 정의에 그 의미적으로 부합하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서 그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생성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생성할 때 이제 보통 자료형 그 정보들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타입캐스팅이 필요하다. 이 코드 단에서 인티저 더하기 플로트나 플로트 더하기 플로트나 우리 자동으로 타입 컨버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컴파일 단에서 실행 시간에 이게 막 바뀌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컴파일 단에서 전부 다 결정이 다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도구를 시멘틱 어널라이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멘틱 어널라이저는 사실상 이론을 이야기하면 이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론도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시멘틱 어널라이저 부분에서 이론을 하면은 여러분들 대학원 수준까지 가야 돼요. 이 시멘틱 어널라이저의 이론 이렇게 하면은 보통 모델 체킹 뭐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verification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그러니까 의미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프로그래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대로 코드가 작성됐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이론들이 되는데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분석에서는 파스트리 혹은 신텍스 트리가 이제 신텍스 트리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요. 출력으로는 의미 분석이 이루어진 그 파스트리 또는 이제 부문 지시적 번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간 코드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구현하는 사람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연 언어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미가 분석하는데 포멀 랭귀지 우리가 지금 어떤 문법을 주어지고 그 문법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명령을 지금 이야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연어에서는 이제 애플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그 다음에 애플 1, 애플 2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애플 1, 애플 2 이런 것들은 아이덴티파이어로 이름을 명명한 거지 실제로 그 아이덴티파이어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덴티파이어 이름을 분석하는 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 분석 단계에서는 어휘 분석 단계에서 만들어진 심볼 테이블 여기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또 참조해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별자가 프로그램 내 수식 혹은 문장에서 익스프레션이나 아니면 스테이트먼트에서 사용된다고 했을 때 이제 특정한 언어의 타입 룰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타입 체킹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소스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서 허용된 피연산자를 가졌는지 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배열의 첨자는 정수형만 사용하는데 그렇죠. 근데 부동소수형을 사용했으면은 신텍스 어널라이저가 에러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구문 분석에서 이렇게 본다면 어레이가 이렇게 오고 네임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브레이킷이 온 다음에 여기에 넘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 넘버가 우리가 실제로 이 넘버를 보면은 인티저도 넘버고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넘버도 넘버잖아요.
자, 그래서 문법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의미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혹은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어레이에다가 첨자로 i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i는 이것도 가능한 거죠. 자, 에러에 사실 여기에다 넘버가 올 때 숫자가 그 바로 왔으면 이건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티저 i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뭐 플로트 i 이렇게 있으면 자 다시 정리해보죠. 신텍스 어널리시스로 못 잡는 거 이렇게 그 좀 말씀드리면 플로트 i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인티저 어레이 뭐 10 이렇게 있다고 봐요. 여기에다가 뭐 1.5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레이에 i 이렇게 넣으면 여기다가 20 이렇게 넣는다고 보면 요 문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어레이가 오고 그다음에 브레이스 대괄호가 오고 그 사이에 변수가 왔으니까. 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의미 분석을 하려면은 요 i를 참조를 해야죠. 문법 자체는 지금 신텍스에서는 어레이의 아이덴티파이어 브레이시스 온 다음에 거기 다음에 변수가 이제 오고 브레이시스로 닫았으니까 문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구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의미가 이 아이덴티파이어가 이제 인티저냐 플로트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심볼 테이블을 참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볼 테이블에 참조를 해서 얘가 변수 타입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그 타입이 우리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자, 의미 분석 과정에서 하는 일 이렇게 보면은 상수 정의, 그 다음에 타입 형 정의, 변수의 형 선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수 정의는 상수의 이름이 기호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수에 정의된 값을 기록표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상수 이제 실행 시간에 메모리상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메모리 공간을 배정을 받고 거기에다가 값을 부여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 심볼 테이블에서 참조할 때마다 그 value를 가져와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자료형에 대한 부분들, 자료 구조, 형 정의 과정에서는 주어진 생성 규칙, 우리 그 문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성 규칙의 의미에 따라서 그 타입에 해당 자료 구조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볼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 구조에서는 타입 디스크립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료 구조의 크기, 그 다음에 그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형 선언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선언되는 변수들이 변수들이 선언된 형에 의해서 설명자 디스크립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름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터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앞에서 지금 얘기한 요런 예 있었죠. 여기에서 지금 이름하고 형의 디스크립터를 전부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사용할 때 이 정의되어 있는 타입 디스크립터를 참조해서 의미가 잘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수식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면은 연산은 크게 두 가지 종류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연산자하고 연산의 결과의 타입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타입 스페시픽 오퍼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피연산자고 연산자의 결과의 형이 변할 수 있는 연산. 이게 이제 제너릭 오퍼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A하고 B의 변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료형이 각각 인티저하고 플로트라고 하면 그러면 타입 스페시픽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죠. 타입이 안 맞으니까. 자, 그런데 제너릭 오퍼레이션에서는 그 A나 B의 형을 변환시켜서 연산을 허용을 합니다.
혹은 뭐 여러분들 그 인티저 a 그다음에 b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 나누기 b 했을 때 이 결과를 인티저로 볼 거냐 아니면은 플로트로 볼 거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같은 타입으로 오퍼레이션을 하니까 이 결과는 인티저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타입 컨버전 이렇게 있는데 타입 컨버전은 주어진 자료형의 값을 다른 자료형의 값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시스템에서 그 컴파일러 단에서 자동으로 형을 변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묵시적 implicit 타입 컨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형을 변환을 처리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서는 인티저 이렇게 써주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적 형 변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시적 형 변환 explicit 타입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입 캐스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타입 캐스트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지금 제가 위에서 썼던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 변환 타입 컨버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컴파일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어의 정의 할 때 어떤 연산으로 이제 자동 변환을 시키는지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나 C에 있어서도 이제 그 표준 이렇게 있죠. 뭐 C90, 뭐 그다음에 C++21 뭐 이렇게 표준들을 따라 가지고 결정을 싣습니다. 이게 왜 컴파일러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이미 그 프로그램 그 랭귀지 단에서 지금 결정을 하냐면요. 자, 컴파일러 단에서 얘를 결정시켜 버리면 여러분들 진짜 카오스가 될 겁니다. 왜냐면 컴파일러 제조하는 업체들마다 다 각자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모든 컴파일러 제조사가 컴파일러가 보면은 하나 회사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독점하는 건 아니니까 컴파일러는 여러 사람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정해놓고 모든 컴파일러 만드는 회사들이 걔를 참조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텔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인텔에서도 컴파일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리눅스 진영에서도 컴파일러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컴파일러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애플에서도 컴파일러 좀 다루죠. 그 LLVM 클랭을 이제 그 애플 쪽에서 먼저 이제 그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했었고,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C++,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또 만들었었고요. 뭐 리눅스 쪽에서는 G++ 뭐 이렇게 되게 많고, 인텔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CPU를 만들고 그냥 하드웨어 단에서 그 어셈블리 언어들 명령어 셋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컴파일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 생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컴파일러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네, 식별자에 대한 기호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기호표 이렇게 보게 되면 식별자를 나타내는 문자열, 자료형을 나타내는 그 속성, 메모리에서의 식별자 위치 등 속성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우리 보면 식별자 이름은 당연히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같은 이름이 여러 개 블록에서 프로시저에서 사용되면 해당되는 블록, 그 다음에 프로시저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얘기했던 스코업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배열을, 만약에 식별자가 배열이면, 그럼 배열의 차원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차원에 대한 상한과 하한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식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오프셋들이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컴파일러에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얘가 운영체제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베이스 어드레스를 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 어드레스를 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오프셋으로 이제 계산하면서 나가게 될 테니까 그런 오프셋 정보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게 이제 그 아주 전형적인 그 심볼 테이블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심볼 테이블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개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리니어 리스트, 트리, 해시표들 이것들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다 보지는 않을 건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심볼 테이블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심볼 테이블은 그 심볼들과 의미를 저장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참조하는 의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고 참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장을 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럭처 뭐 리니어 리스트 되게 쉽죠. 근데 이 리니어 리스트로 이제 조회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구현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뒤에다가 계속 붙여가면 되니까. 그런데 조회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n개 항목 그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변수 식별자가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심볼 특정 아이덴티파이어가 n번 혹은 기존에 있었던 그 변수들 사용된 거 보니까 n번 사용되었다 라고 하면은 전부 다 조사해야 돼. 이 worst case 보게 되면은 n 곱하기 m번 그래서 n 제곱만큼 이제 사용하게 될 거고 검색하게 될 거고요. 바이너리 트리 우리 이제 참조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빨리 찾아야 되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네, 이진 탄습 트리 같이 이제 구현할 수 있는데 n 더하기 m 곱하기 로그 n. 그래서 사실 요만큼 되면 n 로그 n 이죠. 그러니까 n 개의 엘리멘트에 대해서 이제 그 검색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도미넌트가 그 조회하는 횟수보다 그 식별자의 개수가 훨씬 더 많으면 그거에 도미넌트 되고 그 다음에 조회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으면 조회하는 횟수에 도미넌트 되는 게 지금 요 의미죠. 이 로그에는 루트에서부터 이제 그 트리의 리프 노드에까지 갈 때 요 로그에는 그 트리의 하이트잖아요. 그래서 처음 루트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내려올 때가 이제 로그 n이고 그 다음에 n은 그 심볼의 개수 그래서 식별자의 개수가 많으면은 이제 트리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m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회하는 게 훨씬 더 많으면 그걸 계속 따라가면서 할 테니까 복잡도를 따지면은 m 플러스 m 로그 n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n하고 m을 지금 덧셈으로 이렇게 연결이 있으니까 그냥 다항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n 로그 n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싱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해싱 방법이 보면은 그 검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죠. 그런데 이제 해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해시 값이 너무 크면 해싱하는 값이 너무 커버리면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빈칸이 그 빈 구멍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해시 값이 이제 그 중복되어 있는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중복되면은 보통 이제 체이닝 오퍼레이션을 수행하죠. 그래서 체인으로 해가지고 버켓 이거는 다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버켓을 만들고 그 버켓을 체이닝 해서 이제 검색하니까 결국은 또 선형 탐색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in worst case 그 m 이렇게 될 거고 그게 이제 그
보면은 m 제곱이죠. n 빅 O의 n 스퀘어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될 건데, 그런데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실제 실무에서 확인해 보면은 해시 테이블이 훨씬 더 좋다. In average case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임 컴플렉시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하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해시표 지금 다음과 해서 해시 펑션을 써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는데 네임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거에 대해 해시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해시 값에 따라 가지고 이름, 정보, 링크 이렇게 있고, 만약에 중복되어 있는 애들이 생기면 이제 이렇게 링크를 통해 가지고 보통 뭐 옆에다 넣는다든지 아니면 뒤에다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보면은 요 K 값 지금 보면 해시에서 네임셋을 통해서 0부터 K-1 해서 K개의 그 숫자로 매핑을 하게 되는 셈이고, 그 다음에 요 상대 주소들 다 계산해서 거의 다 부여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충돌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체이닝 된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기 타임 컴플렉시티를 분석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죠. n개 지금 보면은 k분의 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k분의 n 에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n 이렇게 있는데 요 m이 지금 보면은 이 워스트 케이스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조회할 때마다 이제 체이닝 돼 가지고 연결해서 검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요거를 비고로 보게 되면은 n 스퀘어잖아요.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 리니어 리스트를 사용하는 거랑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는 괜찮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책에서는 10글자의 첫 두 문자를 아스키 코드로 변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0글자의 첫 두 문자를 아스키 코드로 변환하지 않고 뭐 10글자 전체를 아스키 코드로 변환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구현 나름이고요. 이 10글자의 첫 두 문자를 아스키 코드로 변환해서 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재수법을 사용해 가지고 해시표의 주소를 결정하게 되면은 충돌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름 전체를 이제 그 해시 코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일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주소에 여러 개의 10글자가 중첩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해시를 사용했을 때 그 최적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속성문법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